아, 잠시만요. 마이크 좀 확인 좀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강 MLDL 베이직 앤 파이터치라는 주제의 강의 맡게 된 영기 정성우라고 합니다. 아, 사실 제가 연기 5기까지 와서 또 강의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어쨌든 뭐 하라고 하셔서 하게 됐고요. 일단은 이 딥인투 딥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에는 뭐 역사라서 그냥 읽고 싶으신 분들만 읽으시면 되고, 방학 기간 동안에 총 13번의 강의와 6번의 과제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주 이제 과제가 올라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과제와 강의들을 이제 수강하시고 수행하시면서 이제 저 지갑 체크 좀 해주세요. 저 출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해서 이제 아예 그 MLDL의 그 베이직부터 이제 굉장히 심화된 그런 주제들까지 여러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컴퓨터학과 2학번이고요. 이것저것 CV랩이라고 하는 전 지도 교수님이 김승용 교수님 랩실에서 학부연구생을 하고 있고, 네, 연기부터 화석처럼 아직도 살아있는 그런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그런 화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고요. 진짜로 제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고요. 아, 6기는 진짜 상상만 해도 좀 어지러워서 아마 이제 오늘이랑 목요일 강의가 저를 아이쿠에서 보실 몇 안 되는 기회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열심히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이제 정말 기초적인 뭐 AI나 MLTL이 뭔지부터 시작을 해서 리그레션, 뭐 파인터치 요 정도까지 아마 세 번째 주제까지 아마 오늘은 나가게 될 것 같고요. 4번부터 7번 주제에 대해서는 아마 목요일 날 강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간단한 하지만 가장 중요한 뭐 여러 우리가 사용할 용어들에 대한 정의나 아니면 뭐 트레이닝이 뭔지 정말 리그레션이 뭔지 뭐 모델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강의부터 이제 파이터치에 대한 사용법들 사실 뭐 파이썬도 이제 좀 미숙하신 분도 좀 들어 있다고 들었고 이제 아무래도 파이터치는 이제 사용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사용해 보신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아서 이제 정말 차근차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강의는 2시간 정도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 조금 오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최대한 2시간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AI 그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정말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좀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가져와 봤고요. AI가 뭔지에 대해서 사실 뭐 AI라고 하면 이제 뭐 다들 아실 것 같지만 되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할 수도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광범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한번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GPT한테 AI한테 자기가 뭔지 물어본 거죠. 그래서 물어보니까 뭐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생각하고 학습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문- 인간의 지능을 요구하는 영역의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도구라는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뭐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막 우리가 막 지능을 가지고 있다, 막 특이점이 없다, 뭐 AGI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지금부터 학습해 나갈 AI라는 것은 인간의 지능을 요구하는 영역의 문제들을 어떻게 컴퓨터로 잘 처리할 것인가. 사실 뭐 그렇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과 AI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그 영역에서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컴퓨터의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AI가 컴퓨터가 그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에 대한 학문이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AI라고 하면 되게 내가 대단한 걸 공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이런 AI라는 것이 하나의 도구이자 방법론이라는 것을 조금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AI를 연구하는 입장은 또 다르겠고 사실 우리는 좀 연구에 좀 저희 같은 경우에 연구에 좀 중심을 맞춰서 커리큘럼을 짜놓고 그렇게 진행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뭐 AI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인 뭐 방법론들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은데 뭔가 그것들을 이제 AI를 공부하다 보면은 뭔가 AI로만 이걸 풀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생각들보다도 이제 조금 그냥 기초적인 것들을 좀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하나 써놨고요. 뭐 AI와 뭐 머신러닝도 들어보셨을 거고 딥러닝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분류를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면 AI 아래 AI를 구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머신러닝이 있는 거. 이 머신러닝을 어떻게 또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중에 하나가 딥러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포함 관계를 따지자면 굳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뭐 AI를 구현하는 방법이라고 해도 뭐 사실 1960, 70년대 그때 뭐 컴퓨팅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막 확립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직접 사람들이 룰을 정해줘서 그걸로 이제 행동을 하게 하고 판단을 하게 하는 식으로 뭐 익스퍼트 시스템이나 룰 베이스드 같은 여러 가지 이런 다른 형태의 AI들도 이제 많았다고 해요. 사실 뭐 지금 보기에 지금 봐서 우리가 하기에는 이제 저런 것도 그냥 AI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뭐 이품은 S면 그냥 떡 칠해놓은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뭐 나름 저런 것들도 AI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저희는 딥러닝 학회고 딥러닝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회이기 때문에 저 AI 하위에 있는 머신러닝 하위에 있는 딥러닝을 공부하려고 한다. 그리고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공부하기 위해서 머신러닝부터 오늘은 조금 천천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완전 별개 얘기긴 한데 약간 이런 생각 이런 것도 좀 말씀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 이 아이쿠라는 학회에 들어오셨을 텐데 사실 뭐 저희가 이런 뭐 부트캠프를 해드리고 뭐 스터디를 열고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경험도 쌓을 수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이 아이쿠라는 학회에서 쌓아갈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은 그리고 가장 좋은 경험을 해보셨던 이제 제가 이제 여섯 기숙제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불만족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가신 분들도 있고 만족스러운 경험을 가지고 가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대체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아이쿠에서 가져가신 분들은 이제 좀 아이쿠에서 사람들과의 그런 네트워킹을 조금 힘쓰신 분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네트워킹이 사람적으로 친해지는 것도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아이쿠에서 얻은 그런 다른 릴레이션십들이 발전해서 뭐 연구실에서 만나서 뭐 같이 연구를 하는 그런 동기가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회사에서 만나가지고 뭐 같이 뭐 이런 거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뭐 다른 연구실에서 우리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데 뭐 나중에 이런 거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좀 연결되는 것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결국에 뭐 이런 스터디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그런 네트워킹이나 그런 것도 좀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진로도 되게 다양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되게 여기 1학년 때 들어와서 뭐 연구자가 뭔지 뭐 엔지니어가 뭔지 약간 차이도 모르고 그냥 AI 하고 싶어요 하고 들어온 거였는데 사실 그 두 개가 되게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이런 것들도 한번 여기에서 AI를 공부해 보면서 어쨌든 아이쿠에 들어오셨을 정도면 어떤 AI에 대한 그런 진로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충분히 고민을 하고 이제 본인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1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런 슬라이드를 뭐 넣어봤고요. 어쨌든 이 AI 지식을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아까 봤던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AI와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정의를 조금 정리한 그 슬라이드인데요. 그렇습니다. ML이라는 것, 머신러닝이라는 건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델을 학습시킨다라는 컨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머신러닝의 처음이자 끝, 그 모든 것을 압축한 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머신러닝이라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학습시킬 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제 중점적으로 조금 보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머신러닝의 한 가지 방법론으로 인공신경망이라는 게 있고 그 인공신경망을 더 깊게 쌓고 더 많이 발전시켜서 만들어낸 방법론이 딥러닝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를 어떻게 저는 되게 도식화하는 걸 좋아해서 어떻게 이거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도구라는 관점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어떤 AI 모델을 함수나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함수와 알고리즘, 그러니까 알고리즘 뭐 수업을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알고리즘이라는 것은 인풋이 있고 그에 상응하는 아웃풋이 나오죠. AI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모델도 결국 하나의 함수고
하나의 알고리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인풋을 주면 그에 맞는 아웃풋이 나오도록 설계가 된 게 하나의 AI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분류하는 모델이 있다고 해봅시다. 뭐 예를 들어서 사진 하나를 받아서 그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분류하는 그런 모델을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모델의 역할은 이제 사진 하나를 받아서 뭐 사진을 어떻게 받는지는 뭐 차치하고 사진을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으로 이게 개다라는 정보를 아웃풋으로 내뱉는 하나의 함수이자 알고리즘을 우리가 이런 AI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뭐 여러분들이 뭐 정말 대중적으로 알만한 예시들을 좀 뽑자면 뭐 프롬프트를 받아서 그걸 어디 안에서 잘 처리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 그건 인풋이 프롬프트인 거고 아웃풋이 이미지 그런 생성형 AI를 우리는 그런 AI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뭐 LLM도 똑같죠. 우리가 어떤 그런 인풋으로 어떤 뭐 질문 같은 걸 날렸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답변을 내놓는 그런 AI 챗봇들도 결국에는 그런 관점에서 인풋과 아웃풋의 관점에서 조금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AI 모델이라는 것을. 디스크리미티브 모델이랑 제너레이티브 모델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사실 이거를 지금 깊게 설명하기에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모델도 있죠. 정말 위에 있는 것처럼 사진을 넣어서 개인지 고양이인지를 분류하는 것도 결국에는 인간의 시신경의 이제 구조 같은 것들, 그 모방해서 이제 CNN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결국 그런 것도 그 인간의 인지 활동 중에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작은 태스크부터 이제 우리가 LLM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말 뭐라고 할까, 뭐 대화를 나누는 그런 정말 복잡한 인간의 태스크까지 굉장히 큰 범위를 아우르고 있는 게 AI고, 그리고 그것들을 이제 저희는 오늘 정말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모델부터 해서 이제 마지막 강의쯤에는 LLM이나 디퓨전 같은 굉장히 복잡한 모델까지 딥인투 딥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목적은 이거였죠. AI 모델을 만드는 게 결국에는 저희 목적이 될 것이고요. 뭐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해서 이제부터 조금 간단하게 좀 오버뷰 느낌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AI 모델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정말 간단한 이제 모델이 있어요. 정말 간단한 모델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 트레이닝 파이프라인들을 조금 간단하게 그 개념들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에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머신러닝이라는 것의 또 다른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개의 데이터 샘플들 간의 관계를 잘 표현하는 모델을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델을 학습시킨다라는 게 약간 조금 추상적인 개념일 지금 당장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쉬운 말로 풀자면 뭐 저런 뜻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밑에 있는 저는 다양한 사진들이 뭐 있다고 할게요. 저런 다양한 사진들을 어떤 데이터 샘플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샘플들이 어떤 거는 뭐 돌고래고 어떤 개는 강아지인가에 대한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잘 모델링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모델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연구하는 학문이 머신러닝인 거고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네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뭐 많은 데이터들이 있겠죠. 뭐 데이터들의 뭐 형태가 굉장히 뭐 다양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사진을 넣어주는 뭐 모델 AI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음성을 넣어줄 수 있는 AI도 있을 수가 있고, 뭐 텍스트들을 넣어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냥 뭐 숫자 데이터,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팸 키나 뭐 몸무게 이런 정보들을 그냥 숫자로 넣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인풋들을 우리가 모델에다 어떻게 집어넣어 줄 수 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인풋들을 어쨌든 넣어줬으면 인풋들을 처리를 해야 되죠. 그 인풋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지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잘 처리해서 나온 아웃풋이 이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어야겠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정말 잘 사는 모델을 찾는 거니까. 이게 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평가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도록 모델을 이제 뭐 학습을 시키거나 학습이라는 학습에 대해서 좀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학습을 시키고 찾을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게 찾는 것 자체, 그러니까 학습시킨다는 것에 대한 얘기, 그 모델을 학습시킨다는 게 도대체 뭔데? 라는 또 이야기에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좀 네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각,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건데, 이런 얘기를 조금 정말 간단하게만 하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를 어떻게 인풋에 넣어줄 것인가, 그리고 사실 뭐 아웃풋과도 관련이 있겠죠. 어떻게 넣어줬으면 뭐 비슷한 형태로 나와야 될 테니까. 인풋은 결국은 숫자의 형태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데이터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숫자로 표현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모델의 모든 인풋은 우리가 그 데이터가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먼저 숫자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데이터가 뭐 키나 몸무게 같은 뭐 하나의 그런 데이터면 그냥 숫자 하나만 넣어줄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뭐 그렇지 않죠. 뭐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뭐 RGB는 뭐 다들 아실 것 같은데 뭐 RGB로 해서 뭐 1024 by 768 곱하기 3의 그런 일종의 그런 뭐 행렬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행렬과 벡터들의 형태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하고요. 그 표현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 우리가 그 벡터나 행렬에다가 적절한 연산을 취해서 우리가 원하는 아웃풋의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우리 AI 모델의 역할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얘기들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은 뭐 이미지는 저는 RGB 형태로 보통 나타내죠. 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하나 이런 뭐 여러 가지 뭐 숫자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론들이 있어요. 그리고 종류와 같은 뭐 카테고리컬 데이터는 원핫 인코딩이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라고 써 있는데 정말 저거는 되게 간단하게 우리가 막 어떤 거를 분류할 때 뭐 레드, 그린, 블루라는 저 세 가지의 정보를 뭐 레드는 뭐 1, 0, 0, 그린은 0, 1, 0, 블루는 0, 0, 1 이런 식으로 한 부분만 1로 두고 나머지를 0으로 두는 형태 저런 식으로 뭐 인코딩, 저런 정보를 인코딩을 해준다라는 방식을 원활 인코딩이라는 용어로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저 첫 번째 데이터는 첫 번째 요소만 1인 거고, 두 번째 요소는 두 번째 요소만 1인 거고, 이런 식으로 인코딩하는 방식을 원활 인코딩이라고 하는데, 저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고, 다음 강의에서도 되게 많이 쓰일 개념으로 일단 좀 넣어봤고요. 이런 식으로 어쨌든 모든 데이터는 숫자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모델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를 넣어서, 어떤 행렬이나 벡터를 넣어서 다른 형태로 매핑해주는 그게 AI 모델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매핑해 줄 거냐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거고, 그게 결국에는 저기는 뭐 인지적 편향이라는 되게 어려워 보이는 말로 써놨는데, 그냥 우리가 보통 모델 구조라고 부르는 것들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모델한테 뭐 이거 너 이거 이미지 행렬 줬으니까 이미지 행렬이 뭐 개인지 고양인지 예측해봐 라고 하면은 당연히 못하겠죠. 뭐 이게 뭔데 하고 이제 할 거니까 이제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가정이 필요하다는 뭐 예를 들어서 어, 저 오른쪽 아래 집의 크기로 뭐 집값을 예측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대충 뭐 지네 짐작은 할 수 있겠죠. 뭐 집의 크기가 커질수록 뭐 집의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비례 관계를 가지겠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저 대충 뭐 선형적인 비례 관계를 가진다고 예측을 해서 또 뭐 x가 인풋일 때 또 ax 플러스 b라는 형태로 우리가 집의 크기를 집의 값을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a가 양수겠지. 약간 이 정도의 가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사실 데이터만 있어도 사실 이게 이따가 다른 강의에서 다루겠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저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줄이는 거, 그러니까 인간이 해주는 그런 개념들을 줄이는 게 조금 트렌드긴 해요.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저는 인간이 해주는 그런 개정들보다 이제 오히려 그런 거 없이 그냥 얘가 알아서 학습하게 했을 때가 훨씬 더 잘 되더라. 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인데 어쨌든 이런 초기에 데이터가 부족했던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인지적 편향, 근데 인지적 편향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 우리가 찾아야 하는 그 모델의 범위를 굉장히 줄여주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론으로서 작동을 했다. 그리고 요즘 최근에도 이런 인지적 편향, 그리고 모델에 대한 가정이나 데이터에 대한 가정을 가지고 이제 모델 구조를 구성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딥러닝 초기나 머신러닝 때는 굉장히 했고 요즘도 당연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시면 돼.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MLP, CNN, 뭐 트랜스포머 이런 것들도 다 모델 구조에 해당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어떤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태스크들이 있을 텐데, 그런 태스크에 적절한
모델 구조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뭐 모델 구조도 정했고, 그래서 뭐 대충 뭐 비슷한 형태의 아웃풋도 내뱉을 수 있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모델이 내뱉은 아웃풋이 잘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모델의 목표를 설정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목표를 보통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것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이 결과 밑에 있는 저거를 봤을 때, 굿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건 이제 개일 확률이 0.7을 개일 확률이 0.7, 그러니까 70%라고 이제 예측을 한 것이고, 배드 아웃풋은 개일 확률이 0.1, 0.1이고, 그러니까 10%로 이제 예측을 한 것이죠. 이 둘 중에서 우리의 모델이 내뱉었으면 하는 아웃풋은 당연히 굿 아웃풋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레이블, 그러니까 저것도 이제 원핫 인코딩이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핫 인코딩의 관점에서 우리의 모델의 아웃풋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정답을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조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다룰 것이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뒤에서 얘기할 거라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렇게 우리가 잘하는 것의 기준을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그 잘하는 것의 기준에 따라서 그 우리가 가진 그 지표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찾으면 되겠죠. 이게 가장 높게 나타나는 모델을 찾으면 되는데 그 잘하는 모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트레이닝 혹은 뭐 옵티마이제이션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모델을 찾는 것이 찾아가는 과정이 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뭐 모든 인풋에 대한 아웃풋을 계산해 놓고 로스를 계산한 뒤에 뭐 로스를 뭐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뭐 어떻게 한다라고 써 있는데 뭐 이것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뭐 직관적으로 얘기해서 저 오른쪽 밑에 있는 저 파란 줄이 저 빨간색 점들을 가장 잘 예측한 저 빨간색, 아니죠. 빨간색 데이터들이, 저 파란색 저 선 사이에 저 오차를, 그러니까 로스를 계산을 해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의 함수 형태가 나올 텐데, 그 함수에서 그 로스라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부분의 파라미터 값을 찾으면 우리가 그 모델을 학습시킬 수가 있다라고 보통 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결국에는 그런 트레이닝 과정, 우리가 모델을 찾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또 당연히 뭐 테스트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델이 그냥 이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잘하겠죠.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잘 되는 모델을 찾는 거니까. 근데 사실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에 대해서도 잘 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 말고 그거에 포함되지 않는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들을 또 따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테스트를 거친다 이런 것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해서 우리가 뭐 모델을 인풋을 정의하고 모델을 정의하고 학습시킨 다음에 테스트하는 이 과정을 지금부터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게 2시간 반짜리 분량인데 제가 좀 내용을 줄이기는 했어요. 근데 그래서 할 수 이제 시간 안에 끝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최대한 해볼 예정이고 혹시 그냥 중간에 질문 있으시면은 그냥 중간에 끊고 손 들고 얘기해 주셔도 되니까 자유롭게 질문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모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리그레션이 뭔지 그리고 왜뭐 리니어가 앞에 붙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이제 머신러닝을 처음 배울 때 가장 기본적으로 배우는 태스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리그레션이고 두 번째가 클래시피케이션인데요. 클래시피케이션은 뭔가 명확하죠. 그냥 우리가 뭐 남성이냐 여성이냐 뭐 어떤 질병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런 뭐 이선적인 값들을 예측하는 태스크. 뭐 어떤 이미지가 뭐 개냐 고양이냐 뭐 돌고래냐 뭐 이런 것들 그냥 딱딱딱 이게 어떤 부류에 속하는가를 예측하는 그런 테스트와 클래시피케이션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리그레션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값을 예측하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아까 보여드렸던 예시처럼 뭐 집의 크기를 가지고 집의 평수를 가지고 뭐 집의 값을 예측하고 싶어. 아니면은 뭐 내가 뭐 이전 시험들은 이렇게 봐왔는데 이 다음 시험은 몇 점이 나올지 알고 싶어. 그리고 내가 지금 비트코인 뭐 어디에 물려있는 이게 언제 오를지 알고 싶어. 이런 약간 연속적인 값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위에서 나왔던 것들 뭐 개냐 고양이냐가 그 중간에 있는 뭐 어떤 이상한 지점에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듯이 그런 이산적인 값들을 분류를 예측하는 것. 뭐 리그레션은 뭐 키가 170이고 175인 사람들 사이에는 뭔가 있죠. 172.5인 사람이 있고 이런 것처럼 그런 연속적인 값들을 예측하는 것이 이 리그레션 태스크의 목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리그레션의 목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 데이터의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를 가장 잘 매핑하는 함수를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떠한 러닝 알고리즘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미리 설계해 놓은 매핑 펑션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fx를 찾는 것이 이 리그레션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거는 이 앞서서 봤던 저 매핑 펑션이 리니어한 관계에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하는 이제 리그레션 태스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을 때 이것이 뭐 1차 함수의 형태의 관계를 가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의 사이즈가 커질수록 집값이 늘어난다. 뭐 사람의 키가 클수록 커질수록 몸무게가 늘어난다. 근데 그 관계가 선형적이다. 뭐 사실 선형적이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지수적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뭐 2차식으로 증가할 수도 있지만 가장 간단하게 이제 리니어한 관계를 가진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리니어 리그레션입니다. 왜 하필 리니어 리그레션을 뭐, 뭐 다른 차수의 항도 넣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익스포넨셜 항도 넣을 수 있는 건데 왜 하필 리니어 리그레션을 하냐라고 하면 사실 가장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게 이 리니어 리그레션이기도 하고요. 뭐 사실 뭐 당연히 이것도 어떤 하나의 리그레션 태스크이기 때문에 ML에서 어떻게 모델 학습시키는지를 다 다룰 수 있는 것도 물론 있지만 어쨌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관계가 지수적이라고 우리 가정을 해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어, 무슨 예시가 있지? 지수적으로 증가. 사실 지금 생각 안 나는데 뭐 어쨌든 뭐 집의 크기에 따라서 뭐 집값이 뭐 지수적으로 증가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리니어한 관계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 집의 크기에 따라서 집값이 증가한다고 할 때 이 집값에다가 로그를 때려버리면 얘는 그냥 선형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많은 그런 관계들을 이제 모델링 할 수 있는 친구가 리니어 리그레션이라서 실제로도 되게 현업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간단한 뭐 ML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쓰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루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좀 수식이 좀 나올 텐데 이제 좀 수식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ML에서 특히 이제 딥러닝 말고 ML이나 통계학적인 그런 레벨에서는 수식이 피할 수 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수식이 오늘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제 나중에는 좀 안 나올 텐데 오늘만 좀 버티시면 수학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수익적으로 나타내면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XN과 YN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데이터 포인트, 데이터 샘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그 집값이 집으로 이제 예시를 들자면 XN이 집의 크기인 거고요. YN이 특정한 어떤 집의 집값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예측하고자 하는 저 집값은 저 YN인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FWXN이라는 게 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W0와 W1으로 모델링한 우리의 함수 모델입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리니어한 관계를 나타내서 만든 것이 우리의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인풋이 하나라고 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XN이라는 것이 물론 이제 뭐 집값 하나일 수도 있지만 뭐 여러 개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의 뭐
몸무게를 예측한다고 했을 때, 뭐, 사람의 키도 넣을 수가 있고, 뭐 사람의 뭐 발 사이즈도 넣을 수 있고, 뭐손 크기도 넣을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이런 팩터들을 넣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여기서는 뭐 하나라고 가정을 했고요. 만약에 여러 개라면, 그냥 뭐, 여러 개의 파라미터들을 더 거기다가 추가하면 되겠죠. 뭐, W0 플러스, 뭐, W1, X1 플러스 W2, X2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상을 추가하면 되는데, 그런 멀티베리에이티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가 좀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저 왼쪽에 있는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우리의 모델이 가지는 로스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조금 연구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노테이션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한다. 그래서 XL, YN이라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인 것이고요. 그리고 XN은 우리가 모델에 주는 입력 데이터, 그리고 YN은 우리가 저 XN을 우리의 모델에 넣었을 때 나오는 아웃풋을 가지고 예측하고자 하는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뭐 스칼라 이게 하나의 실수일 수도 있고 뭐 벡터 형태로 여러 개의 데이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사람에 대한 키, 뭐 몸무게, 뭐 발 사이즈 이런 것들을 하나의 벡터로 나타내서 그거 자체를 뭐 인수로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데이터 포인트를 정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F는 저 F랑 저 F 밑에 W가 있는 두 개를 분리를 해야 되는데 어, F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뭐 언더라인 펑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사실 언더라인 펑션이라고 하면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조금 뒤에서 설명을 하고자 하고 우리가 직접 예측하고자 하는 그 함수의 뭐 평균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W는 우리가 저 W라는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가중치들로 이제 모델링을 한 하나의 예측한 우리의 펑션이라고 우리의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괄호에 있는 저 F에 저 물결표 있고 Y에 햇 붙어 있는 거는 뭐 동일한 이제 그걸로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Y 햇뭐 저런 식으로 표기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는 Y햇을 조금 많이 사용하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진짜 뭐 논문이나 아니면 강의 자료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거라서, 이거는 이제 다 뭐 같은 것을 나타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델을 나타내는 노테이션의 저거구나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리고 이거 약간 추가적으로 넣은 건데, 사실 좀 중요하기는 해요. 이거, 조금 통계적인 내용이라서, 뭐다 나오지는 않을 거긴 한데,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력과 출력의 관계가 선형적이어야 한다는 건 그 과정만 다뤘는데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과정들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등분산성, 정교성 해가지고 오차의 분포가 다른 분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일정해야 하며 정규 분포를 따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근데 오차가 뭔데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함수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언더라인 펑션이라는 것을 F라고 하는데 그 F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 함수로부터 샘플링이 됐다고 우리는 보통 머신러닝에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여기서 가장 가져가셨으면 하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 샘플들이 어떤 특정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언더라인 펑션, 뭐 어떤 언더라인 그 디스트리뷰션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이 됐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의 키는 보통 뭐 남자의 키나 여자의 키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보통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의 뭐 키를 뭐 샘플링 한다라고 하면은 그 정규 분포 내에서 샘플링을 한 이제 그런 것들일 거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집값이나 뭐 사실 더 크게 가서는 뭐 이미지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뭐 어차피 뭔지 모르고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어떤 하나의 확률 분포로부터 그것이 샘플링이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하고 우리가 데이터를 바라보면은 우리가 그 데이터를 이제 모델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확률 분포를 우리가 근사할 수 있다면 그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머신러닝 모델을 만든다라는 게 좀 이제 통계적인 머신러닝의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저 빨간색을 좀 그대로 읽어보죠. 특정 데이터 샘플 뭐 xi, yi가 저 y는 fx 플러스 입실론이라는
진짜 확률 분포에서 무작위하게 샘플링 되었다고 가정하고 이 fx라는 거 사실 저 입실론이라는 건 오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저거를 이제 샘플링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샘플링을 한다니 모델링을 할 수가 없겠죠, 당연히. 어차피 저걸 랜덤하게 주어지는 거고. 사실 뭐 분산 정도는 우리가 알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결국에는,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에서의 목표는, fx를, 그러니까 저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의 모델로 이제 근사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설명은 안 드렸는데, 정말 간단하게 통계적으로 선형했기가 리니어 리그레션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요. 정규 분포인데 어떤 정규 분포냐? 이제 평균이 fx고 분포가 시그마의 제곱, 그러니까 분산이 시그마의 제곱인 그런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 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로 근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갑자기 제가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리니어한 관계를 모델링을 하고자 하고 저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표현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형적인 관계를 모델링을 하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샘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언더라인 펑션에서 랜덤하게 샘플링이 된 것인데 우리가 이 노이즈들까지 다 이제 예측을 하나하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의 가장 평균이 되고 중심이 되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fx를 근사한 저 f 바 x를 이제 학습시키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너무 이제 좀 추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들고 왔어요. 이걸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 사람의 키와 뭐발 사이즈로 몸무게를 예측하는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하나를 만든다고 해봅시다. 사실 이 부분만 이해하셔도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저 네 가지의 요소를 가져왔는데 저 네 가지의 요소를만 생각해도 우리가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제 평가하는 전체 과정을 한번 돌아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인풋과 아웃풋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뭐 사람의 키나 뭐 발 사이즈나 몸무게나 다 숫자의 형태죠 일단. 그래서 우리가 뭐 따로 전 처리를 해줄 필요 없이 그냥 뭐 그대로 사용해 줄 수가 있고 저 xn과 yn이라는 저기에다가는 저거를 우리가 따로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x는 키와 발 사이즈는 두 개의 스칼라로 이루어진 하나의 벡터, 2차원 벡터일 거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하나의 아웃풋은 저 몸무게에 해당하는 정답에 해당하는 스칼라 하나의 값이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수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뭐 175의 키인 사람이 뭐발 사이즈가 260이고 우리는 저 정보를 가지고 55kg라는 정보를 예측해야 하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이 뭐 엄청 많겠죠. 뭐 몇백 개, 몇천 개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XN이라고 하는 저 하나의 인풋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두 개의 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는 각각을 피처라고 하는데 저 피처 하나를 저런 식으로 노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특징, 네, 키는 XN1 해서 미첨자에다 1을 달았고요. 그다음에 발 사이즈에 대해서는 XN2 해서 위에다가 2점짜리 1을 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쭉 표현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이 데이터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FWXN이라는 저 모델을 만들 건데 저 XN은 저렇게 들어갔어요. W0 플러스 W1 XN1 플러스 W2 XN2 저런 식의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나옵니다. 아까는 이제 입력 변수가 하나인 상황을 가정해서 이제 파라미터가 W0랑 W1 이렇게 두 개밖에 없었는데 이번에는 인풋 이제 피처가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하나의 파라미터가 더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파라미터들, 그러니까 파라미터라고도 하고 가중치라고도 부르는데 저 W를 잘 조정해서 우리의 모델의 출력이 저 YN의 값이 정답과 비슷해지도록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목적이라는 걸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가적으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제 가장 헷갈리실 부분이 사실 이렇게 그냥 수식으로 한 줄로 나타내면 별로 안 어렵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벡터나 행렬의 형태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어려워져 보여요. 근데 사실 사실 이게 내적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고 하는데 뭐 크게 뭐 다를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YN이 W의 트랜스포즈에다가 XN 저렇게 곱한 형태로 저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 실제로는 저 두 개가 동치다 저런 식으로 표현이 다를 뿐이지 동치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고 사실 우리가 코딩을 할 때는 그러니까 저것들을 다 구현을 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를 한 번에 일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 한 줄로 쓰는 경우는 절대 없고요.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내적이나 이런 벡터나 행렬 구배 형태로 반드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테이션들에 조금 익숙해지는 것을 추천드리고 우리가 당연히 뭐 데이터를 하나하나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뭐 N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게 더 빠르고 효율적인 경우가 대부분. 그래서 이 N개를 만약에 우리가 아까도 여기서 말씀드렸지만 몇백 개, 몇천 개 이런 키와 이런 몸무게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한꺼번에 아웃풋을 낼 수도 있겠죠. 한 번에 행렬곱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첫 번째 줄을 첫 번째 샘플에 대한 뭐 그런 수식, 두 번째 수식, 이렇게 세 번째 수식 했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행렬, 선형대수학 강의를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행렬이라는 것 자체의 목적, 처음 등장한 목적이 이 연립 방정식을 잘 풀기 위함이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당연히 자연스럽게 저런 이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하나의 그런 행렬곱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한번 염두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의 벡터나 행렬의 곱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유의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모델 구조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y는 XW라고 하는 하나의 행렬곱 형태로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정의를 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모델이 잘한다는 거를 평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좀 나눠볼 겁니다. 사실 뭐 앞부분 되게 쉽죠? 이거 사실 뭐 1차 시기 어떻게 보면 1차 항이 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에 모델 구조와 관련해서는 뭐 이제 더 이상 크게 나눌 부분이 없는데 이 부분을 이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델을 예측한 값 y-hat이라고 저희가 이제부터 이야기를 할 텐데 이 y-hat이 실제 정답과 얼마나 유사한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말 직관적으로는 저 두 개의 차이가 작을수록 우리 모델도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일단은 저 평가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모델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실제 뭔가 예시를 들고 왔는데요. 이제 발 사이즈는 이제 3차원으로 그리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그냥 그 키를 가지고 몸무게를 예측하는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 하나를 만든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두 가지의 모델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각각을 평가를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함수 1과 함수 2 중에서는 이 트레이닝 셋에서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에서 저 데이터는 트레이닝 데이터라고 볼 텐데 그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해서는 직관적으로 함수 2가 더 잘 예측하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이건 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본능적으로 느껴지실 것 같은데 이거를 우리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저 왼쪽에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거를 우리는 로스 펑션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저 왼쪽에 있는 두 가지의 샘플만 가지고 저 값들을 좀 시각화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함수 1 같은 경우에는 저 x축에 걸리는 저 x축에 인풋으로 들어가서 인풋으로 나오는 아웃풋들이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초록색 값들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 이 y1이라는 것은 이 초록색 값에 대해서 실제 정답일 것이고 실제 몸무게가 이동이 되는데 이 x는 이 x1만큼의 t를 가지는 사람이 요만큼의 t를 가질 것이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의 차이가 나고 이만큼의 차이가 요 길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렇게 모으면은 저런 식으로 뭔가 애니메이션이 잘못 들어갔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함수 1의 오차를 합쳐서 조정도를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함수 2도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각적으로 봐도 함수 2의 오차가 더 적으니까 우리가 저 함수 2가 우리가 더 잘 예측한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잔차가, 그러니까 레지듀얼, 뭐 에러가 더 적으니까 더 잘 예측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다음 강의에서 얘기하겠지만, 이제, 또 만약 이렇게 볼 수도 없다. 그런 얘기도 분명 할 텐데, 일단은 지금 당장은 이제 더 잘 예측했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시각적으로 저 로스 펑션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로스 펑션도 어쨌든 지금은 저 합으로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저 합을 최소화한 저 지점을 우리가 찾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로스 펑션을 정의한 이유는 그 로스 펑션이 최소화되는 지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 모델이 가장 잘 예측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찾아서 그 지점을 찾는 것이 목표예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의 파스터에 대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또 하나 W1이랑 W0에 대해서 두 개로 이제 3차원의 형태로 나타내는 것이 옳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그리면 이제 저도 못 그리고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W1이 0.1로 고정이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W가 0.1로 고정이 되었고 우리가 W0를 조금만 특별하게 바이어스라고 부르요. 바이어스를 우리가 단어축으로 저것들을 조정해 나가면서 우리가 저 로스의 값을 계산한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했을 때 저게 이제 절대값의 형태이기 때문에 직접 제가 계산해 본 건 아니지만 대충 저런 식으로 이제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W의 값이, 그러니까 W0의 값이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함수가 평행 이동으로 위로 올라가죠. 그럴수록 이제 로스의 값이 줄어들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최소값에 다다르고 그 이후부터는 요것이 올라가는 순간 이 로스의 값이 굉장히 커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결국에는 저 로스 펑션의 값이 최소화되는 지점에서의 W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W를 찾는 과정이 이제 우리가 모델을 학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얘기를 안 했지만 이제 여러분들 고려대학교 학생들이다 보니까 뭐 직관적으로 아실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제 최소값을 찾기 위한 이제 미분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여기서는 미분이 안 되긴 해요. 이제 미분이 이제 불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미분이 안 되기는 하는데 어쨌든 저것도 이제 어떤 테크닉을 써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이차으로 이제 정의를 했다면 저기서 미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미분을 해서 이런 정말 간단한 수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분을 해서 W0과 W1의 값을 각각 찾아낸 다음에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파라미터로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경우들이 정말 간단한 이들에서는 사용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모델을 학습한다기보다도 그냥 그 파라미터의 값을 찾는다. 찾아서 그걸 해석적으로 이제 찾아서 이제 사용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모델이 복잡해지면은 저 로스 자체의 모델의 구조가 들어가다 보니까 모델이 복잡해지면 우리가 그걸 해석적으로 미분할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연히 뭐 딥러닝은 뭐 파라미터가 1억 개, 2억 개 이렇게 넘어가고 뭐 최근에는 뭐 12억 개, 막 140억 개 이런 모델도 나오는데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모델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미분해가면서 각각의 최적기를 찾는 것은 데이터도 엄청 많을 테니까 또 데이터에 대해서 다 합을 내서 평균을 내서 이렇게 100억 개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다 이제 미분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떻게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것들도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일단은 그 전에 이제 로스 펑션이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로스 펑션을 아까는 그냥 저희가 직관적으로 거리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정의를 했는데 이 로스 펑션을 그러니까 이 절대값으로 정의한 이 로스 펑션을 mean absolute error 그러니까 MAE라고 줄이고 에러 로스 그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 밑에 수식을 제가 안 바꿔놨는데 이 제곱으로 이제 만들어 수식을 안 바꾸고 그냥 써놔요. 어쨌든 저 에러를 절대값을 취해서 그것들의 평균을 구한 것. 뭐 아까는 뭐 합으로 정의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뭐 n을 곱하든 데이터 개수를 곱하든 안 곱하든 저 이 W0가 최소가 되는 지점은 바뀌지 않으니까 사실 그런 뭐 평균이냐 합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뭐 수학적인 계산의 안정성을 위해서 보통 평균을 내는 경우가 많고 어쨌든 저런 저 mean absolute error를 MAE라고 정의를 하고 밑에는 이제 그것을 제곱해서 저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부르는데 MSE 또는 L2 로스라고 부르는데 그런 식으로 정의되는 것을 그렇게 부른다. 이런 식의 당연히 뭐 그래프를 같이겠죠.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가 더 나을까? 사실 이런 에러를 정의하는 방식은 굉장히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3차식은 왜 그래? 그냥 뭐 절대값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야? 4차식으로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각각이 뭐 당연히 가지는 뭐 수학적인 뭐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MSE 같은 경우에는 오차가 클수록 이제 리니어하게 이것도 또 리니어 비례적으로 또 큰 페널티를 MSE죠. MSE니까 이게 2차적으로 그러니까 비례적이라고 하면 안 돼. 2차로 이제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해. 그러니까 저 요 안에 들어가는 친구가 자꾸 이게 잘못 써놔도 제곱인 거를 이제 헷갈리고 저 에러가 커질수록 그 에러의 제곱에 해당하는 만큼의 페널티를 부과.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관측을 정말 잘못한 데이터가 있어. 막 사람 키가 막 3m 50cm가 났어. 막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거에 맞추려고 얘가 너무 크게 페널티를 주다 보니까 얘가 좀 이상하게 모델이 학습이 되거나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단점들도 있는데 이제 이러한 단점들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MA는 아까도 보셨다시피 일단은 미분이 안 되고요. 미분이 안 돼서 최소값을 그렇게 해석적으로 찾을 수 찾기가 뭐 가능은 한데 뭐 다른 뭐 그런 테크닉들을 써서 이제 쓸 수는 있는데 간단하게 구하기가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유의를 보장하지 않아서 해석적인 불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함수를, 그러니까 로스를 우리가 모델을 평가하는 기준을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로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뭐 이런 것들을 뭐 만족해야 된다라고 해요. 뭐 이것도 좀 수학적인 얘기라서 그거 빼놨는데 일단은 아래로 블록해야 돼. 아래로 블록해야지 이제 콘벡시티라고 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고려대 컴퓨터학과의 볼록 최적화 인물이라는 강의가 있죠. 이게 여기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이 로스 펑션이라는 건 아래로 블록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제 글로벌 미니마만 가지고 이제 글로벌 미니마를 보장을 하고요. 그래서 이 MSE라는 것과 MAE는 모두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사용됐을 때는 저 콘벡시티를 보장해서 하나의 글로벌 미니멈만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하나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 딥러닝에서는 저런 콘벡시티가 잘 보장이 안 되긴 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이 가능해야 합니다. 미분이 가능해야지 어, 우리가 그거를 미분해서 나중에는 아까는 그 해석적으로 찾는 방법만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이 또 쓰이거든요. 그거를 하려면 이제 각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모든 구간에서 함수를 미분할 수 있어야지 그거를 이제 로스 펑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보통은 다 미분 가능한 경우가 많고 뭐 한 두 지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한 아까 MA 같은 것도 쓰긴 하는데 뭐 그런 거는 뭐 서버 그레디언트와 같은 그런 다른 방법론들을 적용해서 우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이즈나 이상치에 대해서 좀 로버스트해야 된다. 뭐 휴버로스라든지 다른 것들도 써놨는데 이런 것들 참고로 궁금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예시를 한 페이지로 정리하는 수. 그래서 아까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을 한 페이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 모델은 파라미터는 W, W를 이런 식으로 정리했고 로스 펑션, 코스트 펑션이나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L2로스를 정리했고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저 알그 민이라는 게 저 LW를 최소화하는 저 아래 있는 W 값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라고 저는 계속 수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왼쪽에 있는 FWX가 저 파란색 저 선으로 인식이 됐을 때, 저 빨간색 저 미니멈 위치에 있는 저것으로 이제 로스가 예측이 된다라는 것이고, 저거는 이제 그거죠. 등고선이 이제 로스 값의 크고 작은 정도를 나타낸 것이고, 세로축은 W, 가로축은 W1로 이렇게 정의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값들을 저렇게 변화시켜 감에 따라서 저런 식으로 로스의 값이 파란색이 작은 거고 빨간색이 높은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컨덱스한, 그리고 아래로 볼록한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글로벌 미니멈 값을 찾는 것이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의 어, 목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안 가네. 한 시간밖에 안 가네.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어, 사실 저희가 뒤에 실습이 있기는 해서 실습하기 전까지 일단 내용 다 나가고 한번 쉬는 시간 가지고 세팅한 다음에 한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계속 쭉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로스 펑션도 알았고, 로스 펑션이 뭐 어떻게 생겨먹은 친구인지도 알았고, 왜 어떤 개념인지는 다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찾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지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걸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하나가 났죠. 물론 아까도 이제 미분해서 직접 찾을 수도 있다. 당연히 뭐 그렇겠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이제 일반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론을 이제 학자들이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하는데, 아까 봤던 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제 3차원으로 멋지게 그린 게 저런 형태의 로스 서페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위에서 우리가 저 최소값에 해당하는 저 파란색 요쪽에 있지. 여기에 해당하는 저 W0, W1의 값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나갈 수 있는가를 보통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론을 통해서 찾아냅니다.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이제 좀 이따가 이제 좀 수학적인 엄밀한 정리를 소개해 드리겠지만 그 점에서의 함수의 접선 혹은 점면의 기울기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사실 뭐 미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그냥 미분 기수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 그 그레디언트라는 거는 그 점면에서의 가장 큰그 증가 방향을 나타내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참수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서의 그레디언트, 여기서의 미분 계수, 뭐 이런 방향이죠. 여기서 여기서 이해가 되고 여기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그레디언트가 나오다 보니까 이 그레디언트가 이쪽으로 양수의 방향으로 이제 가득히고 있으니까 이쪽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쪽 그 그레디언트의 방향으로 우리가 이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 파라미터의 값을 증가시키면 얘는 이제 값이 더 큰 쪽, 함수 값의 기준에서 더 큰 쪽으로 가요.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게 글로벌 미니마, 그러니까 더 작은 값을 우리는 찾고 싶은 거니까 반대로 이제 함수의 그리디언트의 반대 방향을 따라서 값을 업데이트 하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는 언젠가는 함수의 뭐 극소값, 이게 뭐 로컬 미니마인지 글로벌 미니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수의 극소값을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사진만 보셔도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파라미터 웨이트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아까 로스 펑션인데 그걸 A2 로스 펑션처럼 일단 내려봅시다. 그러면은 이 파라미터를 가질 때는 이 로스 펑션을 갖고 여기 로스 펑션을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는 이 방향으로의 이제 마이너스 이 방향으로의 이제 여기 이런 방향으로 그리려다 생길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음수니까 우측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은 우리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업데이트하면은 이 부분은 조금 더 이 미니멈 값에 가까워질 거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려고 만약에 여기 지나쳐서 이쪽으로 갔으면 여기에서는 그레디언트가 플러스니까 플러스의 반대 방향이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에서는 여기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이쪽 방향에서는 이쪽으로 글로벌 빅마 쪽으로 얘를 이동시킬 수 있는 방향을 가지고 이 오른쪽에서는 그레디언트가 플러스니까 이걸 마이너스로 가면 역시 이 방향으로 수렴을 하게 이런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우리가 뭐 어디서 시작할지 처음에 어디서 시작할지랑 이 한 번에 업데이트할 때 얼마나 갈지는 우리가 좀 정해줘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 방향을 찾아서 그 방향으로 계속 파라미터를 움직이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는 글로벌 미니마나 로컬 미니마 어쨌든 극소값에 다다를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볼록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그 볼록성이라고 하는 것은 로컬 미니마가 없고 글로벌 미니마가 하나만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어떤 로컬 미니마를 찾으면 그것이 무조건 글로벌 미니마라는 것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컴플렉시티라는 개념을 로스 펑션에 정의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조금 상식으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습이라는 게 뭐냐를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수라는 것은 학습이라는 것은 로스 펑션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모델 파라미터를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찾아가는 것을 학습이라고 하고요. 혹은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AI 모델들, 딥러닝 기반의 모든 AI 모델들은 저렇게 학습입니다. 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챗 GPT도 저걸로 했고, 뭐 디퓨전도 저걸로 했고, 뭐 여러분들이 좀 이따 실습에서 하실 뭐 간단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로 다 저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하고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저 알고리즘 조금 더 변형시키는 뭐 알고리즘들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 이 세 가지를 반복적으로 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모든 인풋에 대한 현재 모델은 아웃풋을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아웃풋이랑 레이블을 가지고 로스 펑션을 정의해놨기 때문에 그 로스 펑션으로 로스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로스를 모든 모델 파라미터에 대해서 편미분해서 그레디언트를 얻고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이거를 새로운 모델을 얻을 텐데 그 모델에 대해서 또 인풋을 얻고 아웃풋을 얻고 로스 계산하고 미분해서 그레디언트 얻고 업데이트하고 계속 반복해 나가는 과정이 모델을 학습해 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하는 저 수식을 이렇게 구성이 이제 이걸 일투로스, 그러니까 MSE, 민 스퀘어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로스 펑션을 W에 대해서, W1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런 수식이 돼요. W0에 대해서 미분하면 위의 수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제로 저걸 계산하는 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있죠. 정답은 우리가 알고 있고, 각 모델 X가 아웃풋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구해서 그 차이의 평균을 계산해서 거기에 그 차이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보고 차이랑 이제 평균이랑 뭐 이해하고 뭐 알파 앞에 알파는 이제 러닝 레이트라고 얼마나 한 번에 파라미터로 움직일지에 해당하는 이제 값인데 보통 이렇게 알파라는 것을 이제 인간이 직접 정해줘야 돼. 뭐 0. 보통 이제 0.1이나 0.001, 0.01 이런 식으로 좀 소수점 단위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사실 이런 이 값은 약간 인간이 정해줘야 되는, 그러니까 학습 과정에서 인간이 좀 임의로 정해줘야 되는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해요. 파라미터인데 인간이 직접 정해줘야 된다고 해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저 값만큼 우리가 저 미분한 그레디언트를 곱해줘서 이제 값을 업데이트하는 거를 계속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도 약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서 넘어갔는데, 뭔가,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실제 코딩하거나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때, 뭔가 수식 하나로 이제 계산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샘플을 가지고 하나의 아웃풋을 내뱉는 식으로도 분명 할 수는 있겠고, 구현을 할 수 있지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것을 뭐 행렬 연산으로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GPU의 도움을 받아서 병렬화해서 연산을 쉽게 더 빨리 훨씬 더 빨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거 벡터나 행렬 연산으로 많이 가져가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행렬과 벡터의 형태이기 때문에 모델의 아웃풋이 그거를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스칼라를 스칼라로 미분하는 건 알겠는데 뭐 물론 이제 뭐 공수나 다른 거 배우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 안 들으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이거를 뭐 스칼라를 뭐 벡터로는 어떻게 미분하는데 스칼라를 뭐 매트릭스로 어떻게 미분하는데 약간 그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뭐 뒷면의 수업에서 이런 걸 좀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그래도 좀 가져와 봤고요. 그래서 여기 둘 중에서 중요한 거는 저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미분해야 될 대상은 로스 펑션이고요. 이 로스 펑션은 이 수식 정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스칼라를 내뱉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가진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에러를 내뱉거든요. 그 에러 하나의 스칼라 값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는데 미분을 할 때 우리가 아까 W를 저렇게 위에 있는 것처럼 벡터로 벡터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하나의 스칼라를 벡터로 미분하는 케이스가 돼서 그거를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것부터 계속 그레디언트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뭐 수식적으로는 뭐 정의가 되는데요. 뭐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죠. 뭐 그냥 뭐 사실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거를 F를 L이라고 하고 로스 펑션이라고 하고 X를 W라고 하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 로스 펑션을 미분한 저 로스 펑션의 그레디언트는 파라미터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차원을 가져야 된다. 이런 거니까 가지고 가시는 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서는 W를 D 플러스 1 반 1층, 그러니까 D 플러스 1의 요소를 가지는 행렬 우리가 정의를 해야 서로 정의를 해야 당연히 이 로스 펑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W 벡터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도 똑같은 저 D 플러스 1층을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직접 코딩을 할 때 막 그렇게 많이 쓰이는 개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굉장히 수업이나 시험을 볼 때 저거를 한번 생각하시고 하면은 처음 맞출 때 도움이 되더라 해서 조금 넣어봤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있을 수가 있겠죠.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기도 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로스를 계산을 할 수는 있는데 로스를 이제 손으로 계산한다는 그 한계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보시면은 이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이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때도 그냥 그 수식을 손으로 우리가 수식을 그냥 손으로 미분한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알고리드믹하게 우리가 각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렇게 미분을 하는 것도 이제 물론 이제 컴퓨터가 잘하면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모델이 복잡하고 이제 굉장히 학습해야 될 파라미터가 많을 때는 굉장히 그것이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델의 구조를 바꾸거나 로스 펑션을 바꾼다고 하면은 그 로스 펑션을 바꿈에 따라서 항상 우리는 항상 이제 로스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수식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알고리즘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 학습을 위한 전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는 없을까? 라고 하는 아이디어에서 등장하는 것이 백프로파게이션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미분해서 구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물론 이것도 뭐 미분하는 거는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인적분을 배울 때 그 연쇄 법칙, 체인 논리라고 하죠. 그것을 활용하면은 우리가 뒷부분에서 계산한 그 파라미터들을 그 미분 결과들을 계속 재활용하면서 이렇게 프로파게이션 시키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보통 이런 식으로 말이 아닌데 컴퓨테이션 그래프라고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위해서 이런 컴퓨테이션 그래프를 먼저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 시키는 식으로 이제 보통 구성이 됩니다. 이게 보통 뭐 일종의 트리 형태라고도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조금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완전 좀 일반적인 경우에 사실 이런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그런 모델을 학습시키는 경우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의 수식이 함수가 있을 때 F는 X나 Y나 Z에 대해서 평이분한 값들을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도 하나의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일단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저기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의 줄임말인데 그걸 하기 전에 우리가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 이름은 뭐 되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그냥 연산이고 그냥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 y가 5, z가 마이너스 4라고 했을 때 저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이 q 이 중간에 있는 x 플러스 y의 결과를 q라고 우리가 임의로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q가 3이 되고 q와 z를 곱했을 때 마이너스 12가 돼서 f는 마이너스 12가 나왔다. 이거는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죠. 컴퓨터도 당연히 쉽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다 연산을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미분한 결과로 나타낼 수 있는가. 각각의
각각의 우리가 저 계산하고 싶은 X와 W와 Z에 대한 미분으로 나타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저 계산을 하면서 사실 저 그래프가 막 처음부터 있진 않았을 거잖아. 사실 저 그래프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 그래프를 저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만들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처음 계산될 거 거기에 대한 그 그래프가 저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x 플러스 y를 한 저 q라는 결과를 z에다가 곱한 저 결과도 이제 f로 그런 식으로 되도록 저렇게 연결시켜서 뭔가 트리 형태의 뭔가 그래프를 만들어 놨다고 여기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단은 이 x랑 y에 대해서 우리가 미분한 값을 구하기 전에 일단은 q에 대한 미분한 값을 먼저 이 중간 변수 우리가 지정을 했던 이유가 이 친구의 값을 계산해서 이 친구의 값을 여기랑 이 미분하는 데에다가 써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정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F를 미분한 값은 1이겠죠. 그리고 이 값을 B로 흘려줬어요. 계산 그래프에서 이 노드의 이 차일드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을 때 이 값이 1이었어. 라는 결과를 여기다가 보내줄 수가 있고 1이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 수식을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이 F를 Q로 미분하는 경우는 F로 미분하는 거에다 F를 Q로 미분하는 걸 곱해준 거니까 사실 여기서는 뭐 그냥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는 게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 이 X를 미분할 때도 조금 더 명확해지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1이 Q를 F를 Q로 미분하는 거를 일단 여기서는 해줘야 돼요. 그래서 F를 Q로 미분하면 Q가 F는 QZ니까 Q로 미분하면 Z가 날 거고 Z가 마이너스 4였으니까 1 곱하기 마이너스 4 해서 요 부분에서 F를 Q로 미분한 결과를 많이 나가는 그리고 제가 이 슬라이드에다가 하고 안 넣어놨는데 이거를 가지고 이 F를 Q로 미분한 결과를 가지고 F를 X로 미분한 결과를 되게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냐면 F를 X로 미분한 거는 이제 F를 Q로 미분하는 거에다가 Q를 X로 미분한 거를 곱한 거를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서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FQ, QX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 X를 F에 대해서 미분한 게를 그래서 어, 체인룰이라는 것의 정의에 따라서 F를 Q로 미분한 거예요. Q는 X로 미분한 걸 곱하면 F를 X로 미분하는 게 F를 Q로 미분한 거는 여기서 마이너스 당하는 거라. 그러면은 우리는 Q를 X로 미분했을 때 어떻게 변했지만 근데 Q를 X로 미분한다는 건 애초에 우리가 Q라는 것을 정의할 때 X 플러스 Y로 정의를 했으니까 X 플러스 Y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1이 그러면 1을 마이너스 4랑 곱해주면은 저 F를 X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마이너스 4라는 거를 이게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설명은 되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저런 식으로 그래프를 어떤 저는 계산 구조를 그래프나 트리 형태로 나타내면 저거를 업스트림 그레디언트라는 거, 로컬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우리의 그 페런트 노드에서 비트로 흘려준 그 그레디언트의 값이랑 우리가 지금 연산하고 있는 그거의 역연산. 그러니까 그 미분하는 연산을 곱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노드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부터 배울 파이토치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백프로파게이션을 만들 일은 진짜 거의 없고요. 정말 진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포워드 프로파게이션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모델 구조잖아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은 이 뒤에 백프로파게이션 연산들은 얘가 알아서 다 잘 해주더라. 그래디언트 잘 계산해서 잘 넣어주더라. 그러니까 이 백프로파게이션 부분은 방금 제가 무슨 개소리를 하고 있나 하셨어도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백프로파게이션 부분을 추가한 그 학습 파이프라인 그래서 아까 거에서 조금만 수정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모든 인풋에 대한 모든 아웃풋을 계산하면서 일단 계산 그래프를 생성을 해야죠. 계산 그래프를 생성을 해야지 그 친구를 가지고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여기에서
이 노란색 부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이 파이토치라는 친구들이 좀 자동으로 해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고 내가 자동으로 해줘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일단은 계산 그래프를 생성하고 로스 방션으로 로스 계산하는 건 똑같은데 로스를 백프로파게이션을 시켜주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로스에 대해서 계산된 그 그레디언트들이 계속해서 흘러가서 파라미터들에 도달을 해서 파라미터들에 대한 그 그레디언트들이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그거를 모델을 업데이트해서 새로운 모델을 얻는다.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한다. 라는 것이 뭐 파이토치다, 뭐 텐서플로우나 여러 가지 어, 그런 딥러닝,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에서 학습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뭐 코드로 써놨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 실습에서 보실 코드들을 조금 정리해 둔 것이고 그래서 간단하게 여태까지 계속 이제 처음부터 해왔던 것들을 반복하신 코드로 직접 이제 써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모델을 정의를 하고 로스 펑션과 어떻게 옵티마이즈 할지, 옵티마이즈 알고리즘을 가져온 다음에 모델을 만들고 트레이닝을 반복해서, 아까 그 세 과정을 반복해서 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잠시 후에 구현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터치 관련해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이제 사실 일단은 딥러닝과 관련해서는 파이썬이 정말 압도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파이썬에서도 이제 딥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딥러닝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활발하고 많이 쓰이는 딥러닝 프레임워크가 이제 파이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한 2019년에서 20년까지만 해도 텐서플로우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쓰였었는데, 조금 요즘에는 그 완전히 좀 역전이 돼서 파이터치만 거의 쓰이는 추세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 이제 가끔 가다가 막 구글 논문들 보면은, 이제 뭐 플렉스랑 뭐였지? 플렉스 같은 뭐 친구들도 쓰이긴 해요. 사실 텐서플로우도 이제 구글에서 만든 거긴 한데, 약간 버린 자식이 돼버려가지고,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이토치가 어쨌든 제일 많이 쓰이고, 예, 파이토치는 이제 럼파이와 동일한 어떤 텐서나 벡터의 매니플레이션을 지원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사진도 약간 재미있는 부분이라서 가져왔는데 아까 그 그래프 만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그래서 계산 그래프를 생성한다. 이 방법론에서 저 텐서플로우랑 파이토치가 좀 차이가 있어요. 텐서플로우는 우리가 모델을 구성하고 나서 그걸 정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게 그래프를 만들어 놓고 계속 재활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사용을 하죠. 파이터치 같은 경우에는 그 연산을 할 때마다 그 그래프를 만들어서 내부적으로 연산을 해요. 그래서 속도 자체는 텐서플로어가 빠르고 사실 그래서 뭔가 다른 뭐 언어나 다른 뭐 모듈로 옮길 때는 텐서플로어를 아직도 조금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그래프 자체가 정적으로 이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실행이 그 다른 모듈에서도 이게 실행이 되기 쉽게 이제 좀 구성이 돼 있거든요. 근데 파이터치는 좀 그런 게 좀 부족해요. 요즘에 뭐 토치 컴파일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사전에 그런 정적인 그래프를 컴파일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준 기능도 조금 요즘에는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차이도 있다. 당장 뭐 아실 필요 없고 아까 계산 그래프에 대해서 다뤘으니까 조금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실습은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실습은 콜앱을 통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아마 과제하면서 많이들 써보셨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처음 써보셨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사실 뭐 코딩 테스트 할 때 뭐 다들 쓰셔 보셨겠죠. 그때 썼던 거랑 동일한 환경에서 이제 저희가 실습을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저희 링크를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노션 페이지에도 CSS 파일을 올려놨습니다. 그거 들어가셔서 사실 GPU 설정도 해주시면 좋긴 한데 사실 오늘은 뭐 GPU를 쓸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실행만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시 20분인 것 같은데 딱 좋네요. 저희 10분만 쉬고 30분부터 세팅 마치신 다음에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들 콜앱 들어오셨나요? 혹시 아직 세팅이 안 됐다 하시는 분? 네, 없으신 것 같아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 저희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로 이제 파이썬이나 걸 알고 계신지 조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내가 파이썬을 뭘 물어봐야 되지? 내가 클래스를 구현해봤다. 내가 클래스가 뭔지 알고 있다서 대부분 그러신 것 같은데, 그렇고요. 네. 네. 럼파이가 뭔지 알았다. 럼파이를 써봤다서. 음, 그러면 뭐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네요. 네. 이거 왜 자꾸 뜨지? 제가 지금 이 화면이 여기는 복지가 떠 있고 여기를 보여서 코딩을 해야 돼. 그래서 상당히 애매한데 잘 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위에 있는 거 실행시켜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리면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파이토치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넘파이에서는 이제 넘파이 어레이를 이제 주요 어떤 연산의 단위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했는데 파이토치는 텐서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텐서를 사용해서 뭐 입출력 그리고 매개 변수까지 다 텐서의 형태로 저장이 되고요.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고차원 매트릭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이토치는 이제 넘파이랑은 다르게 이제 GPU나 다른 뭐 것들을 사용해서 실행할 수 있다라는 점만 빼면은 이제 넘파이의 뭐 NDRA랑 거의 그냥 유사한 자료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랑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다고 할게요. 이제 2차원의 1, 2, 3, 4로 이루어진 이제 2차원의 행렬인데 이거를 보통 이제 리스트로 파이썬으로는 리스트로 이제 나타낼 텐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음, 톨치.점 센서 데이터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면 그리고 저 왼쪽에 있는 이거를 누르시거나 Shift 엔터를 누르시면은 실행이 돼서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X 데이터.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보면은 이게 텐서 형태의 자료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렇고요. 이제 당연히 뭐 넘파이랑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넘파이 어레이를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다면 이 넘파이 어레이로부터 토치점 내장 함수인 from 넘파이 np 너바 어레이 해놓고 또 안 눌렀네. x 언더바 np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시면 이 리스트였던 게 이 np 어레이로 바뀌고 이걸 다시 토치 텐서 형태로 바꿔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미지 데이터 같은 것들을 불러오는 라이브러리는 대부분은 아닌데 뭐 이를 넘파이 형태로 이제 불러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종종 이제 쓰이게 될 그런 함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다른 텐서가 있을 때 그런 다른 텐서들로부터 뭐 여러 가지를 속성들을 유지하면서 똑같은 텐서를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여러 가지 아까 데이터 리스트로부터 아니면 넘파이로부터도 생성할 수 있지만 다른 터치 텐서로부터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속성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텐서의 쉐이프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데이터 타입 사실 뭐 파이썬 자체는 뭐 자료형을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게 이렇게 여기지 않지만 파이터치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트나 뭐 롱이나 아니면 뭐 플로트 32, 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런 데이터 타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텐서로부터 생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메소드들이 있는데요. 이제 한 가지는 이제 토치 원스 마이크라는 친구가 있고요. 하나는 어, 이거를 지우고 점 랜드 마이크 어, 마이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like라는 함수, like 뒤에 like가 붙어 있는 게 저 텐서의 저 모양이랑 자료형 같은 것들을 다 복사해서 다만 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을 원은 1로 채우고요. 원스는 다 1로 채우는 거고 랜드는 랜덤하게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채우는 것이고 제로스 라이크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되게 많이 쓰는데 그거는 같은 쉐이프와 같은 자료형의 텐서를 0으로 가득 찬 것으로 만드는 친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실행을 시켜보면 여기가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뜨냐면 여기에서 이 자료형을 유지한다고 했죠. 근데 이 X 데이터라는 것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인트형 그러니까 이 정수 형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료형이 안 맞아서 여기 보시면은 이 롱이라서 뭐 아닌가 이거 대충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직접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콤마 D 타입 하고 호치점 플로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주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랜덤하게 이 플로트 값이 들어간 텐서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쉐이프도 똑같이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료형이 바뀐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아까는 이제 어떤 다른 센서로부터 생성을 했다면 우리가 이제 차원이나 이제 자료형들을 직접 지정을 해줘서 생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쉐이프를 이제 2 by 3의 어떤 행렬을 우리가 생성하고 싶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그 텐서가 랜덤한 값을 가지기를 바란다면은 우리는 포치점 랜드 해놓고 안에다가 쉐이프를 넣어주면 되고 네, 1로 가득 찬 텐서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톨치 원스 하고 쉐이프를 넣어주면 되고 뒤에는 토치점 제로스 쉐이프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2 by 3의 행렬들이 생성이 되죠. 그리고 자료형은 따로 지정해 주지 않으면 이렇게 저 뒤에 점이 붙은 거를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다 플로트로 자료용으로 이제 데이터 타입이 설정이 돼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을 가져와서 불러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텐서가 몇 차원인지를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텐서.shape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불러오고 싶다. 데이터 텐서.d타입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에 저장되어 있는지 약간 이게 갑자기 뭔 소리지 하실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토치는 이제 GPU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연산을 내가 GPU에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컴퓨터에서 연산 CPU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걸 명시적으로 우리가 이걸 GPU에서 사용하겠다라고 이제 GPU를 옮겨줘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지금 당장은 저희가 다 CPU에서 돌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다음 강의 실습에서도 아마 GPU에서 사용할 것 같거든요. 그때는 굉장히 이제 사실 그렇죠. 저희가 CPU랑 GPU를 이제 명시적으로 왔다 갔다 해줘야 돼서 이게 갑자기 하나가 CPU 있고 하나가 GPU 있어서 연산이 안 돼요. 막 이런 에러가 뜨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이제 어떤 것들이 어떤 디바이스에 있는지를 디버깅하는 용도로 되게 많이 쓰일 그런 건데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터치 텐서 디바이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치 사이즈 3 x 4 행렬이고요. 여기 3 x 4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텐서 데이터 타입 플러스 30인데 이 32도 이제 뭐 비트를 쓰냐 이런 것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PU가 있다. 지금은 당연히 우리가 명시적으로 GPU에서 연산을 하겠다고 정해준 적이 없으니까 CPU에서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트랜스포즈, 뭐 인덱싱, 뭐 슬라이싱, 뭐 여러 가지 당연히 뭐 텐서나 그런 것들을 다룰 수 있으니까 연산을 지원을 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GPU로 이동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저희가 런타임 유형을 안 열어놨어요. 사실 해놨어야 됐을 것 같은데 제가 실습에 이 내용이 있다는 걸 까먹고 미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지금은 하면은 당연히 뭐 CPU로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런타임 연결 들어가서 그냥 지금은 뭐 지금 당장 뭐 안 하셔도 되는데 유형 변경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GPU를 누르실 수 있거든요. 이거를 누르면 지금 실행한 게 다 날아갈 거라 좀 시간이 걸릴 거라서 뭐 해보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저런 식으로 저를 눌러서 다시 실행을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GPU를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사용이 가능하면 쿠다. 쿠다가 이제 GPU를 이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뭐 일종의 드라이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으로 그 디바이스로 이제 넘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넘길 때는 to라는 것을 사용을 하고요. 이 to라는 것은 이제 단순히 이제 디바이스를 옮기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 데이터 타입을 옮길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명심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아래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연산들을 뭐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럼파이를 대부분 써봤다고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좀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4x 4 행렬에서 첫 번째 로우를 가져오려면 당연히 사실 뭐 인덱스 0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에 0을 쳐서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행만 가져가시고요. 첫 번째 칼럼을 가져오려면 이게 행열이니까 행열 순이거든요. 그래서 컬럼이 열이니까 첫 번째는 다 가져오되 그냥 열은 다 가져오되 첫 번째 컬럼만 가져오겠다 해서 여기다 0을 치면 되고 마지막 컬럼은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뭐 이런 0이 아니고 9가 좋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하고 콤마하고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도 인덱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인덱싱은 이런 식으로 해서 어, 인덱싱을 해서 이렇게 값을 바꾸는 것도 가능을 하고요. 첫 번째 행, 그러니까 1로 가득 찬 이거에서 뭐 당연히 뭐첫 번째 행을 가져오든 마지막 행을 가져오든 다 1일 거니까 이건 결과가 이게 맞고 이게 약간 이제 넘파이에서 이제 브로드캐스팅의 개념이랑 비슷한 건데 사실 이거 자체는 어, 저 텐서라는 매트릭스에서 두 번째 열을 의미하는 거죠. 이 두 번째 열을 0으로 바꿔라. 근데 사실 이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영어로 해도 그냥 알아서 좀 똑똑하게 인식을 해서 내가 알아서 다 영어로 바꿔주는 이런 기능을 럼파이에서는 브로드캐스팅이라고 부르는데 뭐 이런 기능도 얘가 가지고 있다. 또 하나 예시를 들어보자면 어, 이게 될지 모르겠네. 식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1을 더해주는 게 사실 행렬이랑 스칼라를 더하는 게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뭔가 직관적으로 모든 이제 엘리멘트들에다가 이뭐 1을 더해주는 뭐 이런 식의 연산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라고 브로드캐스팅이라고 한다. 라는 거를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텐서 여러 개를 합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1로 가득 차 있는 저 3바이 4의 행렬을 가로로 이렇게 이어 붙여서 3바이 12의 행렬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 코치점 캣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코치점 캣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텐서, 텐서, 다음에 텐서, 텐서. 뭐 다른 것도 넣어도 되죠, 당연히. 뭐 다른 텐서를 정의를 해서 넣어주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 세 개를 저 첫 번째 엘리멘트의 인자로 넣어주고 이제 어떤 디멘션 축으로 이제 합쳐줄 것도 정해야겠죠. 그러니까 3바이 4니까 3이 0번째 차원에 해당하는 거고요. 4가 두 번째 차원에 해당하는 거니까 두 번째 차원, 그러니까 인덱스가 0, 1이니까 디멘션을 1로 해서 3바이 4인데 저 세 개를 합칠 때 저 4를 기준으로 세 개를 합쳐서 3바이 12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면은 하고 김을 1로 넣어주면은 다음 변수 이렇게 승바이 12가 되고요. 반대로 우리가 3바이 4의 행렬을 세 개를 이렇게 세로로 이 3의 축으로 이렇게 이어주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이 3에 해당하는 인덱스 0번의 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9바이 4의 행렬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토치에서 합치는 연산을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그런 연산들인데, 이거 안 넣어놨네. 이게 permute, 뭐 플래트, 리쉐이프라는 이런 연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바이 3바이 4의 어떤 3차원 텐서를 만들었다고 할게요.
근데 만약에 2바이 3바이 4라는 저 순서가 마음에 안 들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할 때, 그냥 행렬 곱을 할 때 3바이 4랑 4바이 3의 행렬을 곱하면 3바이 3의 행렬이 나오지만 3바이 4의 행렬과 3바이 4의 행렬을 두 개를 곱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차원이 맞춰져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차원을 맞춰야 될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랑 파라미터는 뭐 3바이 4, 3바이 4로 맞춰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둘을 곱해서 연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 차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산을 통해서 이제 조작을 하게 되는데 이 차원의 순서를 바꿔주는 연산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permute라는 연산이 저는 예를 들어서 저 2, 3, 4를 4, 3, 2로 바꾼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이 파라미터가 조금 처음 볼 때는 되게 비직관적이긴 한데 2, 1, 0이라고 쳐봅시다. 2, 1, 0이라고 치면은 얘 차원이 지금 저 밑에 있는 게 안 채워져서 실행이 안 될 텐데 저 tensor.per의 차원은 4, 3, 2가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0번째 차원, 첫 번째 차원, 0번째 축, 첫 번째 축, 두 번째 축이잖아요. 그래서 이 0번째 있는 게 이 자리에 가고, 첫 번째 있는 게 요 자리에 가고, 세 번째 있는 게, 그러니까 두 번째 있는 게 요 자리에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2, 0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첫 번째 있는 얘가 여기에 가서 3이 될 거고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얘가 여기 가서 이렇게 될 거고, 이 0번째 자리에 있는 얘가 가서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차원을 바꿔줄 수 있다라는 것이 이 펄미트 연산이고요. 플래트는 말 그대로 이 B차원으로 돼 있을 때 그걸 평평하게 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래트는 이거를 몇 번째부터 몇 번째까지 펴줄지를 이제 정해주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바이, 3바이, 4라는 행렬이 있을 때 이제 이거를 그냥 1차원으로 쫙 펴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2바이, 3바이, 4의 행렬에는 2 곱하기 3 곱하기 4에서 24개의 엘리멘트들이 있을 텐데 그 24개로 만들어 버리고 싶어 하면은 근데 이게 제가 인덱스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0번째부터 두 번째까지 그냥 다 펴버리고 싶어 하면은 그냥 이거는 24차원의 하나의 24개의 엘리멘트를 가진 하나의 벡터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0, 1로 한다. 그러면 뭐 6바이 4가 되겠죠. 6바이 4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쉐이프는 이거는 좀 직관적입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리쉐이프를 했을 때 총 24개의 엘리멘트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24개니까 뭐 2바이 12로 만들 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 행렬에 어떤 모양으로 바뀌고 싶은지를 여기다 지정을 해주면 연산이 되는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타를 냈네요. 쉐이프라고 써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3, 4, 2, 24, 12, 22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조금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빠르게 지나가자면 어, 당연히 뭐 행렬 곱이나 트랜스포즈도 되고요. 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4바이 4의 저 매트릭스가 있을 때 텐서랑 텐서를 이런 식으로 저 골뱅이를 가지고 이제 행렬 곱을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텐설점 맷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의 줄임말인데 맷멀 텐서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엔 뭐 이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만약에 내가 텐서를 뭐 트랜스포즈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텐서 텐서점 t 대문자 t를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음, 이건 일단은 주석 처리하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실행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프린트를 안 하네. 잠시만요. 프린트 y1, y2, y3 이런 식으로 너무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이 4444가 저거 같은 게 저 텐서 두 개를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한 결과인 거고 이런 식으로 뜨고 이제 y3도 트랜스포즈 했을 때 당연히 다일로 차 있으니까 똑같이 나오긴 할 텐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끼리 이제 엘레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그냥 각 위치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있을 때 모든 요소가 다 2로 가득 차 있는
행렬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두 개를 각각 곱하면은 각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곱해서 이제 곱셈이 이루어지는 그런 걸 엘리멘트 와이즈 프로덕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통 쓰는 그 곱셈 교를 사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고요. 뭐 이것도 밑에 있는 거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 마지막에 있는 결과인데 당연히 1로 가득 차 있는 행렬 두 개를 곱했으니까 다 1일로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요소가 하나밖에 없는 그런 행렬이 나올 그런 텐서가 나올 때가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로스를 계산하면 하나의 스칼라로 나오겠죠. 근데 그것도 하나의 텐서로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밖으로 꺼내가지고 우리가 로스를 프린트하고 싶다. 사실 프린터 텐서 자체는 되게 저런 모양으로 프린트가 돼서 좀 더 예쁘게 프린트하고 싶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저 뭐 플로트나 인트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뭐 저런 식으로 어, i.점 아이템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값을 가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텐서 플로트가 아니고 그냥 파이썬 플로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가져올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텐서에 있는 모든 값들을 더해주고 싶다라는 것에 대한 메소드로는 텐서 메소드로 이제 썸이 있다라는 거.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고요. 그다음에 뒤에서도 아까 그 뭐였죠? 그 백프로파게이션 얘기할 때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오토그레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토그레드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프로파게이션을 자동으로 해주는 친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덕분에 굉장히 편하게 이제 구현을 할 수 있게 돼서 아주 고마운 친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까는 그 계산 그래프를 이제 조금 되게 일반적인 예시를 들고 왔다면 여기에서는 좀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고 여기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직접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사실 뭐 계산할 거는 저희가 여기서 여기 딱 다 구현을 해놔서 뭐 추가적으로 뭐 만들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뭐 로스만 한번 출력해 볼까요? 로스만 한번 출력을 해보면 뭐 4.4852 이런 식으로 나와. 사실 뭐 인풋이랑 아웃풋을 제대로 정해둔 게 아니라 별 의미가 없는 값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뭐 어떤 인풋이 들어가서 어떤 아웃풋을 우리의 모델이 저렇게 내뱉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저 W랑 B에 대해서 이 아까 랜드 n을 안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 랜드 n이라는 저 랜덤한 5 x 3의 행렬을 만드는 저 파라미터를 넣었을 때 저 requires grad라는 저 인자를 true로 맞춰줬어요. 되게 원래는 기본은 false로 되는데 일부러 우리가 false true로 만들어줘서 저 w와 b에 대한 계산 그래프를 우리가 너희가 계산을 해서 가지고 있어 라고 명시적으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까지는 없었던 저 로스를 계산했을 때 저 그레드 펑션이 민 페버드 제로라고 하는 저 그레드 펑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트리거 시켰을 때 자동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이 이루어져서 저 W와 B의 각각의 그리디언트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거를 어떻게 백프로파게이션을 시키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로스점 백워드 하고 괄호를 쳐주시면은 이 X점 그레드랑 W점 그레드에 각각에 대한 그레디언트 로스를 W로 미분한 것과 로스를 B로 미분한 것에 대한 그 미분 값들이 여기에다가 저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X는 당연히 아까 여기다가 리퀘어드 그레이드를 안 했으니까 그레디언트가 없고요. 어, B는 B가 아니죠. W는 그레디언트 true로 해놨으니까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는데 잘 보시면은 아까 저희가 그레디언트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할 때 그레디언트의 모양과 그 그레디언트에 해당하는 그 파라미터의 모양이 똑같아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W가 5 x 3인데 그레디언트도 5 x 3인 걸 볼 수가 있죠. 사실 뭐 당연한 건 거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더라는 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어, 여기는 뭐 하러 나는지 모르겠네요. 여기는 뭐 그냥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서. 55분인데 일단은 저 밑에 저 실습이 하나가 더 있긴 하거든요. 저기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직접 한번 학습을 해보는 그런 과정인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사실 조금 오버돼도 괜찮지 않을까? 한 10분 정도 오버 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브리리언트 추적 멈추기라고 돼 있는데 이걸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당장은 그렇게 쓸 일이 없으실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모델이 학습을 해야 될 경우가 있고 학습을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학습한 모델을 가져가서 쓸 때는 그러니까 그 모델의 파라미터가 고정되어 있어야 하고 사실 그 그레디언트라는 건 되게 부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계속 계산하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죠. 시간도 연산 과정에서 시간도 더 들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미 그레디언트를 계산해라고 정의해 놓은 그거를 임시적으로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지 않도록 바꿀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영구적으로 바꿔줄 수도 있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 위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도록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을 겁니다. 위에서 이제 W랑 B에 대해서 이제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되도록 여기에서 정의가 돼 있어서 아마 될 건데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여기서 띄워보면 여기서는 true가 뜰 거고요. 근데 이거를 그레디언트가 계산이 안 되게 하면서 저 Z만 계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구문을 써주시면 됩니다. with 호치점 no grade 라는 구문을 써주고 거기에다가 Z는 위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실행을 시켜보시면 여기에서 Z라는 것 자체가 이 부분에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지 않도록 연산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요거에 감싸져서 이렇게 연산이 되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레디언트가 리카어 되지 않는 상태로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이미 만들어진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미 이렇게 계산 그래프를 만든 친구에 대해서 이 계산 그래프를 없애버리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z.btch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z.btch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이 z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산한 이 z는 그레디언트가 남아있는데 이 디태치 한 거를 하면은 이 그레디언트 펑션이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가 메인인데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다뤘던 그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한번 직접 구현하고 실행시키는 함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번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켜봅시다. 저희가 일단은 데이터는 제가 사전에 정의를 해놨고요. 아까 그 말했었던 그 리니어 리그레션의 정의처럼 2x 플러스 1이라는 우리가 언더라인 펑션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노이즈를 더해줘서 뭔가 데이터들을 샘플링 했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닝 셋을 플롯하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학습시켜서 EX 플러스 1이라는 저 파라미터 우리가 A, 뭐 W0 플러스 W1 플러스 X라는 그 모델이 있을 때 W0은 1로 가는 게 목표고 W1은 2로 가는 게 목표겠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시킬 수 있고 그거를 사실 오늘은 이제 파이토치에서 제공하는 것들보다는 그거를 직접 뭔가 구현해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조금 구현해보면서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로스 펑션을 정의를 해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로스 펑션을 우리가 뭐 사실 토치에도 이제 로스 펑션이 이미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한번 이거를 직접 정의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MSE라는 로스 펑션이 실제로 우리가 예측한 값과 실제 값을 받아서 하나의 리턴 값을 내뱉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y 마이너스 이게 좀 시간이 없어서 좀 빠르게 치겠습니다. 제가 못 따라가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나중에 그 거기에다가 정답지 한번 올려줘. 그래서 y 스프레드 마이너스 y 트루 를 MSA니까 제곱을 해서 어, 제곱을 한 것을 이게 하나의 어떤 그 매트릭스나 벡터 형태로 나타낼 텐데 이거에 평균을 취해졌죠. 이 평균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져와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하나의 그런 스칼라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이런 식으로 기본 내장되어 있는 로스 펑션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구현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모델 클래스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냥 모델도 그냥 뭐 그냥 하나의 함수로 정의해도 되는데 굳이 한번 클래스로 정의를 해볼게요. 그래 이렇게 해야지 뭔가 모델에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가 될 거라서 한번 정의를 해보자면 일단은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그 이니셜라이저를 정의를 해줘야겠죠. 이거를 탭을 누르면 바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데 뭐 이거는 지워주셔도 되고요. 이닛에다가 이 모델의 파라미터를 우리가 클래스의 인스턴스 클래스로 생성되는 인스턴스의 변수로 가지고 있도록 우리가 구현을 해봅니다. 그래서 self.w랑 self.w를 코치.length n 1 하고 requires red는 true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고요. self.key는 코치.length n 1 여기서 key는 어, 잠시만요. B는 이제 바이어스라는 뜻이고 이제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그냥 뭐 W0을 바이어스라는 다른 이름으로도 부른다라고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냥 뭐 저기 1이 얘는 1바 1이고 1인데 사실 왜 이렇게 넣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냥 똑같을 것 같은데 그냥 혹시 바꿨다가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워드를 우리가 구현을 해야겠죠.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백워드는 얘가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구현해야 될 거는 그 forward propagation 하는 그 부분만 우리가 함수로 정의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forward self.int 셀프는 당연히 이제 클래스 정의할 때 넣어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 인풋으로 이제 우리가 인풋이 들어왔을 때 return 인풋에다가 self.w를 곱해주고요. 그다음에 self.2를 더해준 값을 이 함수의 forward를 정의했을 때 리턴하도록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이거의 하나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정의를 해줬고요. 그리고 저 파라미터의 첫 초기 값은 그냥 0부터 1 사이의 값을 랜덤하게 가지도록 이렇게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해줬고 여기에서 하나의 모델 인스턴스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옵티마이저를 뭐 안 다루긴 했지만 정말 간단하게 옵티마이즈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여기서 가져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뭐 다음 강의에서 그러겠지만 뭐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뭐 아담 같은 정말 여러 가지 친구들이 있는데 어 일단은 옵팀 저 위에서 아마 소치점 옵팀을 옵팀으로 가져와서 여기에서 이제 가져오는 건데 옵티점 뭐 SGD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 안에다가 모델의 파라미터들을 넣어준다. 모델 W, 모델 B 넣고 뒤에 그 러닝 레이트 한 번에 얼마나 그 업데이트 해줄 건지 그 스텝 사이즈에 해당하는 건데 이것도 대충 0.01도 사실 이건 하이퍼 파라미터라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데 설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콤마가 아니고 점이고 그래서 이 친구의 역할은 이 모델 우리가 이 옵티마이즈 하고자 하는 저 파라미터들을 받아서 이 파라미터들의 값이랑 저 파라미터의 그 그레디언트가 저기에 조작이 돼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 러닝 레이트를 기반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만큼 저거를 이제 호출할 때마다 이 업데이트를 시켜주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도 써줘야 되네. 여기는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그래서 반복해서 한다고 했죠. 그래서 반복되는 한 번을 이제 포크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이런 식으로 포문으로 간단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고요. 계속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첫 번째 과정으로 목소가 없어졌네. 첫 번째 과정으로 어, 첫 번째 과정으로 인풋을 넣어서 아웃풋을 만들어 줘야겠죠. 아까 우리가 모델을 어떤 그 우리가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y 프레드라고 하고 이것은 모델에다가 아까 그 포워드 메소드를 불러와서 여기다가 인풋을 넣어준다고 해봅시다. 인풋이 아마 X 트레인으로 됐을 거예요. 아까 위에서 저희가 정의했었던 그
데이터셋이 엑스트레인으로 저희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레인, 다음에 로스를 계산합시다. 로스가 MSA로 우리가 로스 펑션을 정했으니까 로스는 MSA 언더바 로스로 아까 정의를 했고 그다음 예측한 Y 프레드 그다음에 Y 아, 트레인으로 Y 트레인이 정답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걸로 로스를 계산한 다음에 그 전에 옵티마이저 점 제로 점 그레이드라는 걸 한번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그 옵티마이저라는 거의 역할은 우리가 어떤 변수들을 우리가 이렇게 지정해 줬을 때 이 텐서들에게 있는 그 그레디언트를 기반으로 해서 그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업데이트 해주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정한 알고리즘으로부터 업데이트 해주는 건데 그게 이미 그레디언트가 이제 누적해서 쌓이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초기화 해줘야 이전 상황이 이제 반영이 안 되고 이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이 반영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그걸 초기화하고 다시 학습할 수 있는 거여서 여기에서 제로 그레이드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로스점 백워드를 로스점 백워드를 실행시키면은 저 W와 B에 각각 그레디언트가 저장이 될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옵티마이저를 실행을 시키는 거예요. 옵티마이저를 실행시킬 때는 옵티마이저점 스텝으로 저희가 되고요. 이거를 한번 실행을 시켜봅시다.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걸 4,000번 반복하는 거를 우리가 학습시키는 걸로 한 거고 우리가 나일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문제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실행을 했을 때 이제 R을 빼는 건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실행을 시켰을 때 음, 여기는 제가 뭔가를 안 바꿔서 우리가 뜬 것 같은데 여기 그냥 도구로 바꿔줍시다. 이걸로 곱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고 이걸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고 한번 다시 실행을 시켜보시면 우리가 이제 습시킨 저 라인이 저 빨간색인 겁니다. 빨간색 라인으로 우리가 피팅이 된 거고요. 웨이트는 1.9로, 바이어스는 1.46으로 학습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1이어야 되는데 약간 벗어나긴 했는데 약간 뭐 어쩔 수 없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되게 데이터를 잘 따라가도록 우리 모델이 학습이 됐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하고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이상 오늘 실습은 여기까지 하면은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실습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일 다음 강의 때도 이거를 가지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실험 한번 해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오버피팅이나 언더피팅 같은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아마 이런 내용을 다룰 거라서 이 실습을 한번 다 따라가지 못하셨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저장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